독립문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오늘 독립문 앞에 와 있어요. 오늘 독립문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적어놨습니다. 독립문, 영업문, 사바친. 이 독립문이 설치된 시기를, 그리고 어떻게 설치가 됐고 어떤 이유로 독립문이 설치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경을 지도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동반도가 있고 내려가서 제주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합시다. 세계 지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세계 지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비슷한가요? 이제 아프리카 반도고,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중국 말레이 반도, 밑에 이제 필리핀 군도가 있겠죠. 이렇게 뭐 대만이 있을 테고, 제주도, 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이렇게 있겠죠. 이때 독립문이 설치될 때에 시대적 배경을 같이 공부하면 우리가 독립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때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40년과 1860년 그때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아편전쟁이 1840년이에요. 2차 아편전쟁이 1860년이고요. 물론 1839년부터 아편전쟁이 일어났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840년과 1860년으로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1840년 1차 아편전쟁 때 홍콩이 영국 땅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2차 아편전쟁 때 7개 나라가, 프랑스, 독일 7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2차 아편전쟁 때 중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금성을 불태우면서 완벽한 중국 전체를 다 흡수하려고 했어요. 이때 청나라가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청나라 7개 나라와 있는 나라들과 청나라와 중재를 해서 청나라와 7개 나라가 중재를 해서 7개 나라가 부분 점령에 합의를 합니다. 이 부분 점령을 합의하는데 러시아가 도움을 줘가지고 청나라가 이 러시아에 연해주 땅을 할양을 해줘요. 러시아에. 이 원래 연해주가 중국 땅이었죠. 연해주가 중국 땅이었는데 청나라가 부분 점령을 하는 데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 하여 연해주를 러시아에게 줍니다. 이 연해주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조선으로 남하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남하 정책을 통해서 조선으로 내려오고 나중에는 일본 땅 쪽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남하 정책을 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우리 조선은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나?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을 시대적 배경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었고 고종이 왕이 됐을 때 시기적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1863년부터 1873년도까지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섭정을 합니다. 고종의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요. 12세였고요. 그 흥선대원군이 1863년도부터 1873년도까지 섭정을 할 때 5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고종은 1873년도부터 정권을 잡았겠죠. 친정체제로 나가요. 경복궁 안에 궁 속의 궁 건청궁을 짓고 1873년도부터 7년도까지 고종이 왕이 되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1863년도부터 1873년도까지 10년 동안 섭정을 하는 동안까지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적어볼게요. 1866년 1월에 박해가 일어나요. 이유는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책을 시작하면서 조선에 수교를 요청하고 그리고 개방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베르네 주교에게 당신들이 조선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인 서학이 조선에 뿌리 내리고 당신들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줄 테니 러시아가 남하 정책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베르네 주교에게 밀명을 주어서 프랑스에 연락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힘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조선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는데 프랑스는 자기네의 힘을 조선에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에게 보복의 형태로 이 9명 프랑스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66년부터 71년까지 약 5년 동안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나죠. 이 사건이 병인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병인 박해가 일어난 것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프랑스의 협조 요청이 무마돼서 그것이 좌절돼서 프랑스에게 보복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1866년 6월 제너럴 사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데, 이건 미국 배죠. 평양에서 박 교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 교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 병인 박해로 인해서 1866년 11월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죠. 프랑스와의 전쟁. 물론 가벼운 전쟁이긴 하지만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요.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에 다섯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죠. 제너럴 셔먼호에 의해서 1866년 6월 제너럴 셔먼호에 의해서 1871년 신미 양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5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 줄을 잘 보면은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병인 양요에서도 졌고 신미 양요에서도 졌지만, 명목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프랑스군과 미군을 막아냈다. 명목적으로는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척화비를 세우고 완벽한 세국 정책에 성공했다고 자신을 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1873년 고종이 집권하는 게 되죠. 1873년 고종은 12세에서 10년 후니까 22세가 되죠. 그래서 친정체제로 바뀝니다. 친정체제라는 것은 친이 정권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친정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종이 경복궁 후원 쪽에, 가장 뒤쪽에 궁 속의 궁이라는 건청궁을 짓고 고종이 집권하는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고종이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나서 고종 때 일어난 5가지 사건을 한번 또 중요 사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운효호 사건입니다. 운효호 사건은요, 5년에 일본의 군함 운효호가 와서 강화도 주변을 측량하게 돼요. 측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하다가 우리 군대와 부딪히게 되는데, 큰 전투 없이 이때는 운효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이 발생하죠.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은요, 별기군이 창설하는 겁니다. 별기군 창설. 이 별기군 창설은 1881년이고요. 이 별기군 창설 이후에 네 번째로 큰 사건이 임오군란이죠. 임오군란은요, 이 별기군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임오군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임오군란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따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갑신정변. 임오군란은 1882년,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흥선대원과 고종에 연관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냐 하면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이후로 고종에게 정권이 넘어가면서 흥선과 고종, 그리고 고종과 명성 간의 정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종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흥선대원군이 완벽하게 세국 정책을 하면서 막아냈다고 생각했지만, 고종 때는 이렇게 사건들이 오히려 외세의 침략이 발생되는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고종과의 또 그 명성황후 간의 이런 충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대원군이 배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도망을 가는데, 이때 명성황후를 업고 도망간 사람이 홍계훈입니다. 홍계훈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때 이제 임오군란 때 청나라를 끌어들이죠. 이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의 이홍장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청나라를 끌고 가서 3년간 감금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돌아오는 거고요. 갑신정변 때는 이제 서재필이랄까, 김옥균, 서광범, 육일준 이런 분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3.1천하로 끝나죠. 그리고 이들은 다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갔거나 일본에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갔고요.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를 창설하면서 돌아오는데, 서재필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옥군의 이제 사건부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이제 칠판에 지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돌려보기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돌려보기로 다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독립문이 설치된 이유가 설명됩니다. 김옥균에게 10년 후 그러니까 1884년 갑신정변 때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건재했고요. 1884년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건재했고요. 계속 이렇게 건재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외세를 끌어들였어요.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을 상대로 한 조선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청나라라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갔던 서재필, 김옥균, 서강부, 육일전 이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김옥균 이분이 1894년 1월에 상해에서 권총으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갑신정변 세력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조선의 근대화를 시켜주는 명목으로 조선에 일본을 위한 친일파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는데 김옥균이 1894년 1월에 상해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암살자는 홍종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홍종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에요. 홍종우가 김옥균을 상해에서 권총으로 살해하자 일본이 김옥균의 시신을 일본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일본의 친일 세력인 이들이 일본을 대표해서 외국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옥균이가 죽은 자체가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의 시신을 일본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청나라가 노 하죠. 그리고 김옥균의 시신을 홍종우에게 줘서 홍종우가 조선으로 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구 양화진에서 시신을 다시 한번 참수하고 대역부도 죄인이라고 글을 써서 전국에 효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김옥균의 시신을 전시를 하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 일촉즉발이 되는 거예요. 일촉즉발, 전쟁 위기가 되는 거죠. 김옥균의 사건입니다. 1894년 1월. 그런데 마침 조선에서 3월부터 일어났던 작은 사건들이 1894년 6월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동학혁명이에요. 이 동학혁명을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명성황후,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1882년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도망을 갈 때 명성황후를 얻고 도망갔던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홍계훈이가 진압군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두왕하고 진압군으로 내려가는데 동학군들을 진압하다 보니까 동학군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명성황후의 밀명을 받고 홍계훈이 또 청나라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군의 진압을 위해 청나라가 들어와요. 이번에는 우엔스카이가 오죠. 우엔스카이. 원세계, 우리말로 원세계, 우엔스카이가 오게 됩니다. 우엔스카이가 들어와서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이걸 빌미로 인천 제물포로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칠판을 지우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드디어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청일전쟁은 1895년 6월 동학혁명 때
홍계훈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가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군이 제물포로 들어오면서 7월 23일 날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일본군입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7월 26일 날 안산 앞바다에 있는 풍도는 단풍나무가 많다고 해서 풍도였는데 나중에 풍요로울 풍자로 바뀌는 풍도가 있습니다. 이 풍도에 군함 2척 그리고 수송선 한 척이 있었어요. 군함에는 군인들이 탔을 테고 수송선에는 많은 물자가 있었겠죠. 나중에 전쟁이 발생되면 이 수송선이 뒤에서 보급으로 오게 되니까 선전포고 없이 일본이 풍도 앞바다에서 군함 2척과 수송선을 먼저 격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8월 1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 이게 청일전쟁의 발발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의 사살부터 일본과 청나라가 일촉즉발에 가 있다가 때마침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이걸 빌미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1894년부터 시작된 청일전쟁이 1895년까지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청일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주변으로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센 나라가 청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를 끌어들였죠.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또 명성황후가 홍계훈을 시켜서 청나라의 군대를 조선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일본이 또 우리 제물포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요, 갑신정변 때 맺었던 청나라와 일본 간의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때문입니다. 텐진조약 때 어느 한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들어오자 일본이 그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후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면 독립문이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청으로부터 독립이 되면서 독립문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청나라가 가장 셌다고 생각되어 있는데 일본이 1894년 7월 26일 날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의 군대를 격침시키고 8월 1일 날 선전포고를 하면서 평양으로 진격을 하고 1895년에는 요동반도까지 다 가져가요. 이 요동반도. 청나라가 대만 그리고 요동반도. 요동은 여기죠. 이 쏙 들어가 있는 이 반도. 여기를 그래서 왼쪽을 요서 우측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동반도를 일본이 대만과 함께 가져가게 돼요. 1895년 4월 17일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요동반도와 대만을 청나라로부터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6일 만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청나라가 1860년 두 번째 아편전쟁 때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그 사건을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로 청나라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독일과 프랑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삼국 간섭을 해요. 그게 1895년
4월 23일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고 나서 6일 만에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그동안 청나라가 가장 큰 나라이면서 가장 힘이 센 나라라고 여겨왔는데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청일전쟁으로. 그런데요, 청일전쟁 이후로 청나라를 이긴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러시아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무마시킨 러시아의 삼국 간섭. 이 사건을 계기로 명성황후가 일본과 청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 러시아의 세력에 힘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신들을 친러파로 교체해요. 친러파로 교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1895년 4월 23일 삼국 간섭 이후로 조선은 친러파로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주변을 전부 일본의 세력으로 장악해 왔다고 생각하고, 조선도 곧 일본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명성황후가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그 무서운 사건을 일본이 저지르게 되는데,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라는 말 있죠. 시해와 살해의 차이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시해는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신하가 왕을 살해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낭인 48명, 일본 낭인 48명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은 시해가 아니라 살해예요. 그래서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종이 1896년 이 시기 이후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죠.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파천이라기보다는 공사관은 조선에 와 있지만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아관 망명이라는 단어로 공부하시는 게 이것도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쳐볼게요.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망명을 하고 1897년 2월에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환궁우 그리고 환구단을 짓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스스로 대한제국의 플랜을 잘 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저 뒤에 독립문이 설치된 계기를 함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립문이 설치된 계기,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대한제국의 선포는 고종의 플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독립문이 설치된 계기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897년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이때 앞서 설명드렸던 갑신정변의 주역,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전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합니다.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해요. 그리고 고종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아관망명에 있지 말고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독립협회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독립협회가 요청한 그것을 계기로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1896년 서재필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결성했던 서재필이 1896년 11월에 이제 그동안 그렇게 청나라의 힘을 빌리고 했던 우리 조선은 청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독립문을 설치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독립문. 이 독립문이 1896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는 1897년 2월에 이제 돌아오시는데 요게 1897년 4월까지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요청했던 고종은 한국으로 하는 거고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의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 독립협회의 위원장이 이완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매국노 이완용.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위원장이었던 이완용이 독립문이라는 글씨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이가진이 썼다는 말도 있지만 독립문에 현재 보이는 앞에 한글 독립문, 뒤에는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써 있죠. 이 독립문이라는 글을 이완용이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역사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이 독립협회에 요거 하나 더 공부하고 갈게요. 독립협회가 만든 것이 독립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이죠. 영자신문. 한글 신문을 영자로도 번역했습니다. 최초로. 이것도 최초고요. 그리고 이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신문은 한글신문이면서 영자신문이면서 민간신문이었다. 요 세 개가 엮여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독립문이 설치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일본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일본의 정세는 어떠했는가의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일본의 정세는 이때 일본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이게 일본의 정세의 키워드입니다. 니하쿠고줄로코 넨노 에도 지다이가 오왔리 텐노주 신노 메이지 이신가 하지마루. 일본어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역삼시대, 그러니까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의 스페셜과 재미있는 역사를 설명드리면서 외국어로 키워드 하나씩을 공부해서 외국인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더라도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도 외국의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하쿠고줄로코 넨노 에도지다이가 오와리 텐노주 신노 메이지 이신가 하지마루. 무슨 뜻이냐면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돼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1858년에 페리 제독의 한포 외교. 이게 일본도 1858년에 페리 제독, 미국의 페리 제독의 한포 외교로 개항을 시작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1876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했듯이 1858년에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불평등 조약으로 개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868년 10년 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황 중심의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시작됐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일본은요, 우리도 이제 근대화에 성공했고 우리도 강대국으로의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너희와 불평등 조약을 했던 1858년 이후로 유럽하고도 계속 불평등 조약을 합니다. 불평등 조약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너희들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도 근대화됐고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 불평등 조약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거래만 하겠다. 불평등 조약 NO라고 외쳤던 것이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예요. 그래서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요.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보내서 불평등 조약을 파기하고 근대화된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에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헌법을 기초로 도입하여 일본 헌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고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동안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는 헌법을 모방하여 일본이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비스마르크 헌법이에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독일로부터 군사기술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강대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또 뭐냐, 텐노 주신노 메이지 유신과 하지마로, 이때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외국에 보내 불평등 조약을 없앴는데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갔던 다이호우, 이 다이호우가 대표가 우리의 원흉 이토우 히로부미예요. 이토우 히로부미가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의 대표자였던 이토우 히로부미가 일본에 돌아와서 비스마르크 헌법을 기초로 일본 헌법을 제정하고 근대화를 완벽하게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토우 히로부미가 지금의 총리직인 총리를 4번이나 역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우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이고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1909년 영구히 보내버린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영웅이지만 이토우 히로부미가 일본의 영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는 신궁이 건설되고 박문각이 건설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독립이고, 고종이 1897년 2월에 황궁을 할 때, 덕수궁으로 황궁을 할 때 고종 개인의 생각으로, 고종 개인의 플랜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서재필 등 갑신정변의 주역인 서재필 등이 독립협회를 조성하면서 고종에게 돌아와를 외쳐줬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 등은 공화정이죠. 공화정치. 대통령을 좋아하는 공화정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독립협회와 망국협회를 모두 강제 해산시켜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암군이 3명이 있었다면 선조와 임진왜란 때 선조, 인조가 있죠. 선조와 인조. 그리고 근대화에 실패를 했던 일본이 1858년 페리제독에 의해서 개항을 하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했을 때 우리는 개혁을 하지 못한 고종을 그래서 암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서방으로부터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모방으로 청나라도 개혁을 시작하고 우리도 개혁을 했어요. 청나라는 양무운동이 실패를 하죠. 양무운동은 이홍장을 중심으로 했어요. 흥성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갔던 이홍장. 양무운동이 실패를 하자 나중에 중국번, 강요웨이 이 둘이 중심이 돼서 변법 자강운동을 합니다. 변법 자강운동. 이 변법 자강운동이 바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거예요. 우리가 1884년 갑신정변을 한 거 있죠? 이게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한국을 중심으로 내려가는 필리핀 군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 여기에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근대화 인물들은 모두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근대화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인 독립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독립문이 왜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설치가 되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흥문의 주천문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 영흥문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